안녕하세요. 세계 속에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지난 한 달여 북한은 연달아 미사일을 쏘아대며 도발의 강도를 높여왔지요. 10월 4일에는 일본 열도를 넘어서 태평양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지요. 4,600km를 날아갔다 합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도 조만간 강행할 것이라는데, 이번에는 소형화되어 중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과시할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오키나와 및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잠시 매우 우려하다가는 뉴스에 매일 1년 내내 물결치는 여야 흙탕물 싸움 얘기에 다시 휩쓸려 떠내려가기 일쑤입니다. 더구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 속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입지, 즉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하여 총체적인 설명을 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부도 그런 설명과 설득은 안 하고요. 뉴스 등 미디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속의 한국을 보는 우리 보통 사람들끼리만이라도 Foreign Affairs Journal, Wall Street Journal, CNN, BBC, 지정학자 의견, 군사 전문가 의견들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총체적인 분석의 틀을 한번 짚고 가도록 하십시다. 이렇듯 총체적인 틀을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면 정부 발표 또는 뉴스 미디어에서 정보 쪼가리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이슈에 대하여 나름 총체적인 분석 및 이해를 우리 자신들이 알아서 업데이트, 갱신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해주지를 않으니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만 하겠지요. 먼저 북한의 김정은은 왜 이렇듯 도발을 계속할까요? 첫째로 미국이 2017년에 북한에 대한 preemptive attack, 선제 공격 가능성을 운운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소위 bloody nose, 코피 터지게 하는 작전이지요. 그런데 선제 공격이란 단지 상대방보다 먼저 공격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할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 한도의 공격을 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김정은은 미국 너희가 만약 그런다면 우리는 핵 반격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겠죠. 코브라 뱀이 위험을 느끼면 고개를 들고 후드를 칙 펼치면서 슈르르 소리를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한국에게 겁을 줌으로써 김정은이가 한국의 행동거지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조절하려는 것이겠죠. 즉, 단기적으로는 한국 내 북한과 유화 정책을 선호하는 진보 정치 세력과 여론을 극대화해주고, 궁극적으로는 남한에게로의 흡수 통일이 아닌 북한 주도의 통일, 즉 남한이 이룩해 놓은 경제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주도를 혼합해 놓은 형태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미국 본토 또는 더 실리적으로 오키나와 및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실질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이 그런 타격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포함한 안전보장을 주저하게 만들려는 것이겠죠. 이런 눈치를 채하는 한국과는 그 동맹관계가 소원해지겠고요. 북한이 가장 원하는 전략적 목표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핵 강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자금 및 무기는 지원해주고 있으나 실질적인 미국 또는 나토군과 러시아군 사이의 충돌은 극구 피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김정은은 간파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 북핵의 가장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체제 보장 카드로서의 역할이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 가다피의 처참한 말로를 보고 그리고 지금의 푸틴을 보고 가다피, 푸틴, 시진핑 그리고 자신과 같은 스트롱맨 지도자, 독재자들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핵무기밖에 없다는 사실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증빙된 레슨을 잘 공부한 것이겠지요. 자, 이제는 한국과 미국의 각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먼저 한국의 입장을 보십시다. 70년대 지미 카터 대통령 때도 경험했고 지난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랬듯이 미국이 한국을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궁극적으로 존재합니다. 미국의 국익을 계산할 때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고 특히 미국 정부는 결국 자국 국민 앞에 그 정책 결정을 설명 설득해야 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운 전쟁 도발을 할 경우 과연 미국이 한국을 위해 미국 본토 또는 좀 더 실질적으로 오키나와 또는 괌의 북핵 공격을 받을 이제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즉각 한국을 보호할 것인가? 특히 북이 핵을 쓸 경우 즉각 북을 미국 핵으로 응징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 미국의 입장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과 1991년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순수 군사적인 분석만을 볼 때 미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미 핵 우선의 능력은 핵 탄도미사일 장착 잠수함 등 실로 대단한 것이어서 언제 어디서라도 실시간 정밀 타격이 가능한데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무슨 뚜렷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냐라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순수 군사적인 면을 볼 때 전술적 핵무기를 재배치하면 그 자체가 당연히 북한의 핵 선제 공격의 최우선순위 표적이 될 것이므로 앞에 언급한 다른 미국의 핵 우산 능력들을 볼 때 얻을 것이 없고 잃을 것만 있는 발생이라는 계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정치적인 입장은 28,500명의 미군이 한반도의 인질로서 또는 트립와일 지뢰의 임계 철선으로 자진해서 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동맹국의 약속을 믿어달라 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옵션으로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한국의 국가 기밀이겠으나 미국 정보기관들도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약 한두 달 안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약 3주 정도를 언급하는 기사도 본 적이 있고요. 그러나 핵 개발은 다음들의 이유로 실행에 옮기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첫째로 한국의 진보 진영은 핵무기 개발에 절대 반대입니다. 여론을 감안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기에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둘째,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서 탈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유엔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이코노믹 생션 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수출 의존형 한국 경제에 오는 타격은 어쩌면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한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과 인디아가 핵무기 보유 국가라고 미국과 영원한 원수가 되었던가요? 조금 더 곰곰이 계산해 볼 대목입니다. 아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보 전략 면에서 보면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던가 어쩌면 영원히 틀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당연히 일본도 따르겠죠. 중국은 핵무기와 핵탄두 미사일 비축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고요.
미국이 가장 기를 쓰고 피하려는 결과를 한국이 제공하는 셈이지요. 특히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런 면에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는 앞서 말한 이스라엘 및 인디아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인디아가 핵무장 국가라는 것은 반대 성명만 내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인 것이지요. 그리고 순수 군사적으로 보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북한이 그 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핵 선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모두 한국이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 힘든 요소들 뿐입니다. 자, 둘째 옵션으로 1991년 철수한 전술적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이 옵션에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절대 반대합니다. 앞서 살펴본 이유들 때문이지요. 바로 지난주 18일에는 주한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irresponsible하다,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못 박았지 않습니까? 셋째 옵션으로 F-35, B-1, B-2, B-21 등 핵 탑재 가능한 무기 체계들의 한반도 교대 주둔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핵탄두 자체를 한반도에 두지 않는 이상 symbolic, 상징적인 조치일 뿐일 것 같은 것이 사실 미국의 주장 맞다나 한반도 주변 바다의 항시 비밀리에 도사리고 있을 미 핵 미사일 탑재 잠수함 등 미국의 군사력을 생각할 때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옵션은 미국과 일정 나토 국가들 간에 존재하던 소위 nuclear sharing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핵탄두를 관련 유럽 국가에 배치를 하고 유사시에 그 유럽 국가 공군기가 핵 폭격을 시행할 수 있으나 그럴 지휘권은 미국이 주도하는 NATO Nuclear Planning Group이 행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시카고 Council on Global Affairs가 이 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해 볼 것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방식이 앞서 살펴본 전술적 핵무기 재배치와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떻게 개념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덜 도발적이라고 느낄지 글쎄요, 확실치 않네요. 앞으로 김정은의 핵도발이 더 노골화되어서 냉전 당시 유럽에서 구소련의 핵 위협을 느꼈던 수준만큼 미국이 한반도에서도 위협을 느낀다면 아마도 채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북핵에 관하여 한국의 입지와 선택 옵션에 대하여 한번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이 그동안 북핵 도발과 관련하여 뚜렷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던 데는 이러한 이유들이 산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는 저와 같이 한국을 사랑하는 교포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극 비밀리에 여차하면 단 며칠 몇 주 만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비축해 놓고 있는 것이기를 바랄 뿐이지요. 그동안 진보 정권들의 행보를 보면 아마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은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